안녕하세요 여러분, 뇌물아울러울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미제라블 1권의 뒷부분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고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읽기가 쉽지 않지만 거기를 성실하게 읽어내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야기에 실려서 재미있게 쫙 읽어나가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1권의 뒷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읽을 부분은 사장, 위탁은 때론 버림이다부터 8 반격까지 다루게 될 텐데 4, 5, 6의 자베르까지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인물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꼼꼼하게 읽어가시면 7과 8 부분에서는 쫙쫙 읽어나가시게 될 겁니다. 4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팡틴이 톨로미에스가 떠나고 나서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없이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것은 사회에 가장 비참한 약자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팡틴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게 됐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고향인 몽트레유 슈르메르로 돌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거기라면 혹시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일거리를 줄지도 모른다. 그렇다. 하지만 자기의 과오를 숨겨야 할 것이다. 그러자 처음 이별보다도 한결 더 고통스러운 이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딸인 코제트와의 이별일 겁니다. 아이를 자기 혼자 키운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팡틴이 원죄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잘못했다고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이별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테나르디의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책 전반에서 가장 악인으로 그려지는 테나르디의 부부가 소개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아이를 맡기고 울면서 팡틴이 떠나게 됐는데요. 이런 테나르디의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해 하게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내일이 기한인 110프랑짜리 어음을 지불할 수 있겠군. 50프랑이 모자랐는데 하마터면 집달리와 거절 증서가 날아들 뻔했잖아. 당신이 어린 것들과 함께 근사하게 쥐돛을 놓았구만 그래. 그런 줄 몰랐는데 그리 됐네요. 아내는 말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코제트의 운명을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상한 두 인물의 초벌 소묘에서는 테나르디의 부부에 대한 소개가 되는데요. 둘 다 악의 방향에서는 아무리 끔찍한 일이라도 최고도로 잘 해낼 사람들이었다. 이 코제트의 삶을 두고 작가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몇 살에든지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종달새로 불리는 코제트는 결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고달픈 삶을 살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합니다. 하강 부분에서는 마들렌 씨가 된 장발장 이야기와 팡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12월의 어느 날 해질 무렵에 등에 배낭을 짊어지고 손에 울룩불룩한 지팡이를 짚고서 그가 남몰래 몽트레유 시르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들어왔을 때 마침 시청에 큰 화재가 났다. 이 사나이는 불 속에 뛰어들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서 어린아이들을 살려냈는데 이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통행증을 보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지역에 머물게 되면서 장발장은 성공한 자본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들렌 씨는요, 자본가로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을 때 주변 세계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들렌 씨는 흙구슬 제조법 개량 방식으로 자본가가 됐고요.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마르크스의 자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자본가가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지 않는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건데요. 마들렌 씨는 경제적 자본가로서 정치와 결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마들렌 씨가 한 행동은요, 실업과 공공은 자취를 감추게 했는데 국가제일의 두 공무원은 젖먹여 키운 어머니와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만들었고 늙고 병든 노동자 구제기금을 만들고 그리고 무료 약국을 만들게 돼요. 빅토르 후고의 중요한 생각인 사회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이 잘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라피트 은행에 맡긴 예금액에서는요, 장발장이 뒤에 다시 쫓기게 되는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그 생활을 영위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들렌 씨에 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는 팡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팡틴은 자신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
사실을 숨기고 직업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팡틴의 아름다운 젊음을 질투하는 한 부인에 의해서 이 비밀이 밝혀지게 돼요. 빅튀르니엥 부인의 35프랑을 들여 정조를 염탐하다 하고 빅튀르니엥 부인의 성공의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팡틴이 몰락하게 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과정을 읽다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을 작가는 던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하시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팡틴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회가 한 여자 노예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서? 빈궁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팡틴이 공궁에 처했을 때 어디까지 나락으로 빠지게 되냐면 이 불행한 여자는 창녀가 되었다. 결국 자신의 몸밖에 남지 않은 여성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5. 지평선에 비치는 미광에서 나왔는데요. 자베르는 경찰인데 이 사람 역시 비참한 사람들 속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옥중에서 태어났거든요. 정치에 철저하게 도구로 자신을 바치게 되는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사나이는 매우 단순하고 비교적 매우 선량한 두 개의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가 이 감정들을 너무 과장한 탓에 그것들은 거의 나쁘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존경과 반란에 대한 증오로서 그의 눈에는 절도, 살해 등 모든 범죄는 반란의 변형에 지나지 않았다. 이 자베르의 극단적인 생각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잡아내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할 일 없는 바마타부아 씨. 여기서 바마타부아 씨는 팡틴에게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팡틴이 여기에 반격을 한 것을 보고 자베르는 팡틴을 범죄자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팡틴을 장발장이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장발장은 마들렌 씨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팡틴을 구원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베르와 충돌하게 되죠. 그때 자베르가 법에 따라서 자기는 팡틴을 구속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장발장이 대답한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최고의 법은 양심이요. 이것은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장발장이 고뇌하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포슐유방 영감 사건이 앞에서 나왔었거든요.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자베르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무너뜨릴 만한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나와요. 점점 이 포슐유방 영감이 죽음에 임박해 오니까 더 이상 고민 없이 그 사람을 구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들렌 씨는 일어났다. 땀이 철철 흐르고 있었으나 얼굴은 창백했다. 옷은 찢어지고 곤죽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울었다. 늙은이는 그의 무릎에 입을 맞추고 그를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마들렌 씨는 뭔지 알 수 없는 행복하고 신성한 고통의 표정을 얼굴에 띠고 여전히 그를 바라보는 자베르를 평온한 눈으로 응시했다. 왜 자베르가 마들렌 씨의 이 행동을 의심했냐면요. 장발장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에게 한 가지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베르가 자신이 놓친 그 간수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자, 그 와중에 이 마들렌은 다리를 다치고 마차가 부서지고 말은 죽은 이 포슐유방을 수녀들과 사제들의 추천을 얻어서 파리 생탕투앙구에 있는 수녀원의 정원사로 취직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결정적인 장면에서 장발장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베르의 감시가 6 자베르에 이어지게 되는데요. 장발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떠났다가 장발장 사건으로 체포된 어떤 인물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장발장에 와서 자신의 죄를 실토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기가 상사를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내면에 고통스러운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기 죄를 뒤집어 쓴 무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가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죠. 그렇게 결심하자. 의무를 이행하자. 그 사나이를 구해주자. 그랬더니 자기 마음이 다시 뛰게 되는 거죠. 가라. 이름을 밝혀라. 자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가기 직전까지 갈등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마음속의 딜레마를 작가는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천국에 머물면서 악마가 될 것인가, 지옥에 들어가서 천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결심을 내리든 간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나의 무엇인가는 곧 죽게 된다. 정신의 죽음이 신체적인 위험보다 더 괴로울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결국 떠나게 됩니다. 장발장의 모험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고장 부분에서도 마차가 고장나거나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거나 이런 장면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 장발장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해방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장발장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칸트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요, 자유지상주의자가 말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칸트는 자신의 감정과 결합돼서 자신에게 편한 상태로 가는 것을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고 도덕적 당위로 행동하는 것을 실제로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장발장은 실제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1차적인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결국 해야 될 일을 향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느끼게 되는 진정한 해방감을 보여주는 거죠. 10부인의 방식에 보면 샹 마티에가 자신이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결백을 증명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 나오게 돼요. 나는 설명할 줄 모르고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불쌍한 놈이요. 그걸 몰라주다니. 모두들 나쁘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 결백을 주장하더라도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진행하는 재판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빅토르 휴고는요, 법보다 양심에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법이 가지는 어떤 함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발장이 범죄자라는 것이 알려진 다음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미리엘 씨에 대한 존경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실로 서글픈 일이지만 그는 전과자였다라는 단 한마디 말로 거의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숨길 수 없다. 2시간도 채 못 가서 그가 베푼 선행은 모조리 잊혔고 그는 이제 그저 전과자일 뿐이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법의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전과자라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반격에서는 자베르가 바로 확신을 갖고 추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장발장이 잡혀가기 이전에 팡틴에게 약속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팡틴은 지금 거의 죽어가기 직전인데 코제트를 자신이 맡겠다고 장발장이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팡틴은 안심을 하고 죽게 됩니다.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장발장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베르에게 잡혀갔다가 다시 한번 탈옥하게 됩니다. 1시간 후 한 사나이가 나무 사이와 안개 속을 걸어서 파리 방향으로 황급히 몽투레유 시르메르를 떠나가고 있었다. 그 사나이는 장발장이었다.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본 수레꾼 2-3명의 증언에 의해 그가 꾸러미 하나를 몸에 지녔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자, 그래서 장발장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때 한 일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권의 뒷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2권에서도 역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저와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지였습니다.